평생을 오직 자식 하나만을 위해 헌신해온 68세의 한 어머니가 있습니다. 피땀 흘려 아들을 키워냈지만 손주의 100일 잔치가 열리던 날 그녀는 철저히 이방인이 되었습니다. 화려한 조명과 레드카펫 20개의 테이블을 가득 채운 하객들로 북적이는 호텔 연회장. 그곳에 그녀의 자리는 없었습니다. 이름 석자조차 불리지 않았고 초대장이나 전화 한 통조치를 받지 못했습니다. 더욱 믿기지 않는 사실은 잔치가 끝나고 손님들이 모두 떠난 뒤에야 걸려온 아들의 첫 전화였습니다. 늦어버린 초대나 미안함이 섞인 사과가 아니었습니다. 아들의 입에서 나온 말은 얼음처럼 차갑고도 당연하다는 듯한 명령이었습니다. 엄마 호텔로 와서 100일 잔치 비용 1억 2천만 원 좀 결제해줘요. 평생을 가족을 위해 희생하며 살아온 이 어머니는 예전처럼 묵묵히 그 억울함을 감내하며 아들의 황당한 요구를 들어주었을까요? 미리 말씀드리자면 대답은 아니요였습니다. 그녀의 답변은 단호했습니다. 단돈 1원도 못 준다. 오늘은 가슴이 무너지는 아픔을 딛고 한 어머니가 어떻게 스스로의 존엄을 되찾기 위해 깨어났는지 그 치열한 기록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내 이름은 김명숙 올해로 68입니다. 새벽 5시 반 커튼 사이로 차에 빛이 들기도 전에 눈이 떠졌습니다. 나이가 드니 잠이 얕고 짧아졌지요. 조심스레 일어나 씻고는 작은 천 가방 하나를 챙겨 집을 나섰습니다. 오늘은 토요일 단짝 친구 영자하고 공원에서 에어로빅을 하기로 한 날입니다. 영자는 평소처럼 스피커 옆 명당 자리를 차지하고는 분홍색 성을라스를 낀 채 맨 앞줄에 서 있었습니다. 내가 다가오는 걸 보자마자 목청을 높이더군요. 명수가 오늘은 동작 좀 제대로 따라해. 저번엔 반 박자씩 늦어서 대열이 다 꼬였잖아. 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이고 뒷줄에 섰습니다. 음악이 시작되고 사람들은 일제히 발을 맞췄습니다. 영자는 유독 신이 났는지 하늘로 손을 뻗다 옆 사람을 칠 뻔도 했습니다. 나는 무릎이 시큰거려 동작을 조금 늦췄습니다. 2곡쯤 췄을까 태양이 완전히 솟아오르고 땀방울이 목줄기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영자와 벤치에 앉아 숨을 돌리는데 영자가 보낸 가방에서 녹차 한 잔을 따라 건넸습니다. 우리는 앞에 아이들이 미끄럼틀을 타는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영자가 갑자기 내 쪽으로 몸을 숙이더니 비밀스럽게 속삭였습니다. 야, 너네 손주 오늘 강남 한영호텔에서 100일 잔치 한다며? 테이블만 20개가 넘는다던데 너 왜 여기서 이러고 있어? 빨리 집에 가서 옷 갈아입고 가야지. 그러다 늦겠다. 내 손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들고 있던 텀블러, 뚜껑이 바닥으로 떨어지며 챙그랑 날카로운 소리를 냈습니다. 나는 영자를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입술은 반쯤 벌어진 채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너 방금 뭐라고 했니? 영자는 내 이상한 낌새를 눈치채지 못한 채 말을 이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시장 갔다가 들었지. 과일 가게 사장네 사위가 그 호텔 연회장 꾸미는 일을 하거든. 이름이 이민준이라고 하길래 딱 너네 아들인 줄 알았지. 오늘 아주 성대하게 한다던데 너 정말 몰랐어. 나는 고개를 숙여 뚜껑을 집어들었습니다. 묻은 먼지를 소매의 끝으로 문질렀지만 닦으면 닦을수록 얼룩이 번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나는 아무 말 없이 뚜껑만 만지작거렸습니다. 영자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연회장 대관을 통째로 했다더라. 메인 테이블에는 생화 장식의 대형 스크린까지
너네 손주 복도 많다야. 나는 그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어머 명수가 너 안색이 왜 그러니? 그제야 영자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설마 아들 며느리가 너한테 말을 안 한 거야. 나는 억지로 울음보다 더 일그러진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갑자기 잡힌 거겠지. 집에 가서 확인해 볼게. 내가 소식을 놓쳤을 수도 있고. 영자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갑자기 호텔 예약에 20테이블을 잡는다고 너네 아들이 아무리 능력이 좋아도 그게 말이 되니 난 못 믿겠다. 나는 영자의 말을 뒤로 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나 먼저 갈게. 뒤에서 영자가 소리쳤습니다. 집에 가서 옷부터 갈아입어 운동복 차림으로 잔치 갈 생각은 하지 말고 집에 돌아오자마자 가장 먼저 한 일은 휴대폰을 열어 아들과의 대화창을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들 민준이에게선 아무런 메시지도 없었습니다. 통화 기록을 넘겨보아도 최근 통화는 어제 걸려온 스팸 전화뿐이었습니다. 가족 단톡방도 정적만이 흘렀습니다. 심지어 시간 맞춰 참석해달라는 의례적인 인사조차 없었습니다. 일가 친척들이 모인 단체방 역시 며칠 전 조카 며느리가 올린 날씨 정보가 마지막이었습니다. 손이 바들바들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며느리 박지원의 SNS 프로필을 클릭했습니다. 그곳엔 마치 내 뺨을 때리기라도 하듯 최신 게시물이 선명하게 올라와 있었습니다. 9장의 사진이었습니다. 첫 번째 사진은 지원이가 붉은색 맞춤 한복을 차려입고 꽃처럼 화사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강보에 쌓인 아기를 안고 있는 사진. 그 밑에는 나의 작은 태양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세 번째 사진은 아들 민준이가 무대 위에서 마이크를 잡고 말하는 모습이었는데 배경 스크린에는 이 푸름 아기 100일 잔치라는 글자가 선명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사진, 수십 명의 사람들이 모인 단체 사진이었습니다. 아들 부부와 손주 사돈 내외, 그리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쪽 친척들이 한데 어우러져 기쁨에 찬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사진 밑에는 가시 돋친 태그가 달려 있었습니다. 가족 사진. 그 세 글자가 마치 불에 달군 바늘처럼 내 눈을 찔렀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리고 누군가에게 당당히 모욕이라도 당한 기분이었습니다. 명수가 이건 정말 아니지. 어느새 나를 따라온 영자가 문을 밀고 들어오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네 아들 작정하고 너 없는 사람 취급하는 거야. 내 등골 빼서 먹고 살더니 이제 와서 손주 100일 잔치에 초대조차 안 해. 나는 힘없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내가 다리가 안 좋으니까 오가기 힘들까봐 배려한 거겠지. 그만 좀 감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영자의 목소리가 8도나 높아졌습니다. 명수가 너 저 아들놈 혼자서 어떻게 키웠니? 돈 쓰고 몸 써가며 키워놓으니 오늘날 이 꼴이야 잔치에 네 자리 하나 없다는 게 말이 되냐고. 나는 고개를 숙이고 텀블러 뚜껑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영자는 화를 참지 못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너 한 번만 더 갑자기 잡힌 일정이라는 둥 헛소리 해봐라. 너 지금 당장 가서 옷 갈아입어. 호텔 가서 문 두드리고 따져. 저것들이 너를 어떻게 대하는지 똑똑히 보라고.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영자가 답답한 듯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안 간다고.
아유, 이 답답한 사람아. 나는 그저 혼자 있고 싶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영자는 결국 마지못해 문을 나섰습니다. 나 집에 가 있을게. 무슨 일 있으면 바로 전화해. 저녁 6시 반 나는 혼자 국수를 삶았습니다. 청경채에 몇 잎을 넣은 소박한 장터국수였습니다. 텔레비전에서는 맛집 탐방 프로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출연진들이 화목하게 둘러앉아 음식을 먹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나는 고개를 숙이고 국수를 한 젓가락 떴습니다. 그런데 손이 떨려 젓가락이 그릇 가장자리에 부딪히며 챙그랑 소리를 내더니 식탁 위로 떨어졌습니다. 나는 그 외로운 젓가락 하나를 멍하니 바라보다가 갑자기 웃음이 터졌습니다. 아주 크게 내 자신이 생소할 정도로 크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 끝에 정신이 번쩍 들더군요. 결국 국수는 몇 입 먹지도 못했습니다. 속이 텅 빈 것처럼 허전했지만 식욕은 전혀 없었습니다. 배가 고픈 게 아니라 마음 한 구석이 통째로 뜯겨나간 듯한 공허함이 허기를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가족 사진이라 이름 붙여진 그 기록들은 시베리아의 찬바람처럼 내 마음속 마지막 온기마저 앗아갔습니다. 밤 9시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어둠 속에서 번쩍이는 그 이름, 내가 가장 잘 아는 3글자. 이민준. 나는 한참을 망설이다 천천히 수신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내 목소리는 파도 하나 없는 수면처럼 평온했습니다. 엄마 전화 너머로는 사람들 웅성거리는 소리, 술잔 부딪히는 소리, 자 한 잔 더 하는 외침들이 소란스럽게 들려왔습니다. 엄마, 지금 시간 돼요. 민준이의 목소리는 피곤해 보였지만 미안함이라고는 눈꽃만큼도 섞여 있지 않았습니다. 잔치 방금 끝났어요. 아우, 힘들어 죽겠네. 사람 보내느라 혼쭐 났어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아들의 숨소리를 들었습니다. 엄마, 오늘 잔치 20테이블 해서 총 1억 2천만 원 나왔거든요. 지금 호텔로 좀 올 수 있어요. 엄마 카드로 시원하게 긁어줘요. 내가 대답이 없자 민준이는 내가 못 들은 줄 알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엄마 1억 2천이라고요. 지금 와서 결제 좀 해달라고요. 온 김에 손주 얼굴도 좀 보고. 여전히 나는 침묵했습니다. 2초 정도 정적이 흐르자 아들의 화가 드디어 터져 나왔습니다. 엄마, 내 말 듣고 있어요. 지금 어디예요? 빨리 좀 오라니까요. 10시 반까지는 정산 끝내야 한다고 호텔 직원이 난리예요. 나는 끝까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다시 엄마 모디 하고 부르는 순간 나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뜨거운 주전자를 내려놓듯 아주 조심스럽게 휴대폰을 식탁 위에 놓았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 앉아 거실의 낡은 소파를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5초 후 다시 전화가 울렸습니다. 민준이었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또 울렸지만 역시 받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카톡 알림음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나를 향한 의미 없는 소음들을 그저 듣고만 있었습니다. 마침내 휴대폰을 들어 일가 친척들이 있는 단톡방을 열었습니다. 역시나 민준이가 글을 올려두었더군요. 울고 있는 이모티콘과 분노한 이모티콘을 섞어서 말이죠. 오늘 손주 100일인데 엄마는 오지도 않고 돈 한 푼도 못 내겠다고 전화까지 끊어버리네요. 참 독하시네요. 친손주 얼굴 한번 보는 게 그렇게 힘든 건지 저희 식구들 전부 상처받았습니다.
그러자 기다렸다는 듯 고모들이며 숙모들이 하이에나처럼 달려들었습니다. 큰어머니가 먼저 나섰습니다. 명수가 민준이 혼자 고생하며 사는 거 뻔히 알면서 엄마가 어떻게 그러니 외숙모도 거들었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안 올 거면 돈이라도 내줘야지. 우리 집 같았으면 벌써 난리 났다. 평소 살갑게 굴던 조카 며느리까지 한마디 못했습니다. 고모님 민준 오빠도 스트레스 많이 받아요. 고모님은 연금도 나오시잖아요. 친숙했던 얼굴들이 순식간에 낯선 타인으로 변해갔습니다. 그들은 화려한 가족 사진만 보고 나를 냉정하고 인색한 사람으로 몰아세웠습니다. 그 누구도 묻지 않았습니다. 왜 그 사진 속에 내 자리는 없었는지 나는 답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화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30년 넘게 팽팽하게 당겨져 있던 마음속 줄 하나가 툭 하고 끊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이 줄이 너를 키워온 30년의 세월이었는데 나는 허공에 대고 나지막이 읊조렸습니다. 오늘부로 끝이다. 벨이 울렸습니다. 영자였습니다. 과일 한 접시를 깎아 들고 들어온 영자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아들한테 전화 왔었지. 내가 방금 아래층에서 내 사촌 형수 만났는데 너네 친척 방 난리 났다며 너 절대 마음 약해지면 안 된다. 영자는 과일 접시를 탁 소리나게 내려놓았습니다. 명수가 내 말 잘 들어. 너 지금 마음 약해져서 그 돈 내주면 넌 평생 저 집 구멍 가게 되는 거야. 죽을 때까지 빨릴 거라고 초대도 안 한 놈들이 결제할 때만 엄마를 찾아 그게 자식이니 나는 작게 말했습니다. 한 푼도 안 줄 거야. 영자가 잠시 멍해지더니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내 옆에 앉아 내 허벅지를 툭 쳤습니다. 그래, 이게 바로 내가 알던 김명숙이지. 나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영자야 저놈 학교 다닐 때 돈 부족하다고 하면 나 굶어서라도 채워줬어. 결혼할 때 전셋값 모자라다 해서 내 노후 자금 다 털어줬고 며느리 산후 조리할 때 내가 새벽같이 일어나 미역국 끓여다 날랐어. 정작 나는 밥 한 술 못 먹고도 행복했지. 그런데 손주 100일에는 초대장 하나 없다가 잔치 다 끝나니 돈 내라고 전화를 해 영자는 말없이 내 손을 꽉 쥐어 주었습니다. 민준이가 아직 어려서 그럴 거라고 언젠가는 철들 거라고 참아왔어. 내가 버티면 언젠가는 알 줄 알았지. 나는 울음보다 더 아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나 이제 68이야. 그놈도 40이 넘었고 이제 안 바뀌어. 네가 너무 오래 버텨주니까 쟤들은 네가 절대 안 힘들 줄 아는 거야. 영자가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창밖을 내다보니 노을이 지저분한 걸레 조각처럼 하늘을 회색빛으로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귓게는 여전히 정산이라는 단어가 맴돌았습니다. 먹고 마신 건 자기들인데 계산은 나보고 하라니. 그 순간 아주 분명한 확신이 들었습니다. 김명숙이라는 현금 인출기는 오늘부로 작동 중지다. 다음 날 아침 일찍 문벨이 사정없이 울려댔습니다. 평화로운 아침 정적을 깨는 거칠고 무례한 소리였습니다. 현관 렌즈로 밖을 보니 예상대로 이민준과 박지원이었습니다. 민준이는 고급 과일 상자를 들고 있었고 지원이는 곤히 잠든 아기를 안고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본 적 없는 인위적인 미소를 지으며 나를 기다리고 있더군요.
현금 인출기가 정말 고장 났는지 확인하러 온 화재 진압용 방문이 분명했습니다.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문을 열었습니다. 예전처럼 반갑게 맞이하지 않고 문틈에 몸을 버티고 선채 차갑게 물었습니다. 이 아침에 웬일이니? 민준이가 억지 웃음을 지었습니다. 엄마 어제는 너무 정신이 없어서 엄마랑 말도 제대로 못했잖아요. 그래서 오늘 아기 데리고 정식으로 인사 왔어요. 며느리 지원이도 아기를 앞으로 내밀며 속삭였습니다. 푸르마 할머니라고 불러봐. 할머니? 아기가 눈을 비비며 칭얼거렸습니다. 어제 전까지만 해도 이 모습을 봤다면 내 마음은 사르르 녹아내렸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내 마음은 돌덩이처럼 딱딱합니다. 필요 없다. 나 지금 기운이 없어서 혼자 있고 싶구나. 나의 냉담한 태도에 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엄마, 아직 화나신 거예요. 민준이가 아양 섞인 말투로 다가왔습니다. 어제 잔치는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제가 너무 바빠서 정신이 하나도 없어서 미리 연락드리는 걸 깜빡했다니까요. 제가 사과할게요. 네. 바빠서 나는 냉소를 머금고 아들의 눈을 쏘아 보았습니다. 바빠서 인스타그램에 사진 9장 골라 올릴 시간은 있었니? 사진마다 달리는 댓글에 일일이 답글 달 시간은 있었고 친척 단톡방에 네 엄마가 얼마나 독한지 하소연할 시간도 있었는데 민준아, 너는 엄마한테 엄마, 오늘 손주 100일이에요? 라고 말할 30초의 시간은 없었던 거니 내 한마디 한마디가 아들의 양심을 찌르는 돌멩이가 되어 날아갔습니다. 민준이의 얼굴이 눈에 띄게 일그러졌습니다. 지원이가 눈치를 채고 아기를 아는 채 비극의 여주인공처럼 나섰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민준 씨도 스트레스가 심해서 그래요. 아기는 아무 잘못 없잖아요. 손주 얼굴도 안 보실 만큼 독하신 분 아니시잖아요. 저희가 누구를 의지하겠어요. 그 의지라는 말이 내 안에 분노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누구 의지냐고 나는 지원이를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내 친정 부모님 의지해라. 100일 잔치 날 메인 테이블에 앉아 위풍당당하게 축배를 드시던 분들 아니냐. 가족 사진 속에서 네 아이를 품에 안고 웃던 그분들 말이다. 술 다 마시고 사진 다 찍고 이제 계산서 나오니까 사진 한 장 찍을 자격도 없던 이 시어머니가 생각나니 지원이의 얼굴이 순식간에 달아올랐습니다. 그때 복도 끝에서 영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두유와 꽈배기, 봉투를 든 영자가 등판한 것입니다. 아유, 너희들 정말 대단하다, 대단해. 영자가 두유 봉지를 난간에 탁 내려놓으며 문지기처럼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결혼할 때 집값 누가 보태줬니? 우리 명숙이가 노후 자금 털어서 준 거 아냐. 애 낳고 조리할 때 누가 수발 들었어. 명숙이가 허리 나가면서까지 고생한 거. 동네 사람들이 다 알아 그런데 100일 잔치 쏙 빼놓고 하더니 돈 나오니까 엄마를 찾아 너희 정말 개상이 두드리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린다. 영자의 폭풍 같은 일침에 아들 부부는 꿀먹은 번거리가 되었습니다. 주말 아침 소란에 이웃들이 하나둘 문을 열고 내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에 민준이와 지원이의 얼굴은 청백색으로 번갈아 변해갔습니다. 나는 그들을 똑바로 바라보며 결심한 말을 내뱉었습니다. 가거라. 오늘부터 나는 너희의 현금 인출기도 아니고 무료 파출부도 아니다. 나는 그냥 김명숙으로 살 거다. 너희 인생은 너희가 책임져. 말을 마치고 나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문을 닫았습니다. 그 문은
내가 기꺼이 바쳤던 헌신과 그들이 당연하게 여겼던 착취를 가르는 절벽과도 같았습니다. 거실에는 무거운 정적이 흘렀습니다. 밖에서 낮은 목소리로 다투는 소리가 들리더니 곧 계단을 내려가는 발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영자가 들어와 따뜻한 두유를 식탁에 놓으며 내 등을 두드렸습니다. 잘했어. 진작 이랬어야지.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소파에 앉았습니다. 온몸의 진이 다 빠진 기분이었습니다. 정면 돌파는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더군요. 마영수가 저놈 성격에 오늘 당한 망신 그냥 안 넘어갈 거야. 앞으로 어쩔 셈이니 영자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나는 창밖을 보았습니다. 영자야 민준이가 아직 젊으니까 기회가 있을 줄 알았어. 그런데 나 이제 68이고 쟤는 40이야. 이제 안 바뀌어. 내가 너무 오래 버티니까 내가 안 지치는 줄 알아. 이제 안 버티련다. 내 인생 내가 찾을 거야. 그날 나는 인생 처음으로 오직 나만을 위한 재정 결산에 들어갔습니다. 서재 깊숙한 곳에서 낡은 가계부 하나를 꺼냈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정갈한 글씨로 민준 결혼 지원금 1억 원이라 적혀 있었습니다. 그 뒤로 손주 돌반지 거실 소파, 교체비, 며느리 요가 강습비. 빼곡한 숫자들 속에는 과거의 온기 대신 얼음장 같은 허망함만 남았습니다. 나는 빨간 펜을 들어 마지막 페이지에 굵게 썼습니다. 금일부로 무상 지원 종료. 다음 날 아침 나는 단골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번호표를 뽑고 기다리는 내내 마음은 차분했습니다. 내 차례가 되자 행원에게 신분증과 통장을 건넸습니다. 민준이 공과금 결제용으로 만들어줬던 가족카드를 해지해 주세요. 그리고 모든 계좌의 비밀번호와 보안 매체도 전부 교체해 주시고요. 나는 단호하게 덧붙였습니다. 이 계좌들의 최고 수준의 경고 문구를 넣어주세요. 나중에 내 본인이 아니면 설사 내 신분증이나 인감을 들고 오더라도 절대 업무 처리를 해주지 마세요. 반드시 나에게 직접 확인 전화를 하도록 메모를 남겨주십시오. 행원은 조금 놀란 듯 했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이며 특별 비고란의 내용을 입력했습니다. 은행을 나오자 무거운 족쇄를 벗어 던진 기분이었습니다. 그 다음 행선지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였습니다. 소장님, 우리 집 현관 도어락 지문이랑 카드키 권한 좀 전부 삭제해 주세요. 이제부터 나는 혼자 삽니다. 나 말고는 전부 방문객으로 처리해 주시고 내가 직접 내려가서 데려오지 않는 이상 절대 들여보내지 마세요. 소장님은 의아해 했지만 내 완강한 태도에 알겠다고 답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발걸음이 그 어느 때보다 가벼웠습니다. 돈줄을 끊고 인맥을 끊는 것 이것만으로는 부족할지 모르지만 최소한 나를 지킬 방어막은 세웠다는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밤에는 법률구조공단에 전화를 걸어 상담 예약을 잡았습니다. 예전에 준 돈을 돌려받으려는 게 아니었습니다. 오직 나만을 위한 안양신탁 케어 트러스트를 설정하기 위해서였죠. 내 아파트 예금 그리고 앞으로 나올 연금까지 모두 내 노후를 위해서만 쓰이도록 설계할 생각입니다. 복수를 하려는 게 아니라 가장 품위 있는 방식으로 선언하려는 겁니다. 내 인생은 이제 내가 주인이노라고. 돈줄을 끊고 문을 닫아 걸면 좀 조용해질 줄 알았는데 인간의 탐욕을 너무 과소평가했나 봅니다. 며칠 뒤 오전 내 평생 잊지 못할 총흙이 집 앞에서 벌어졌습니다. 주방에서 영은 갈비탕을 끓이고 있는데 관리실에서 다급하게 인터폰이 왔습니다.
김 여사님, 큰일 났어요. 며느님이 아기를 안고 아파트 현관 바닥에 무릎을 꿇고 있어요. 국자를 냄비에 떨어뜨려 뜨거운 국물이 손등에 튀었지만 아픈 줄도 몰랐습니다. 베란다에서 내려다보니 단지 내 이웃들이 구경하느라 모여 있었고 지원이는 차가운 보도블록 위에 무릎을 꿇은 채 아기를 꼭 껴안고 있었습니다. 지원이는 머리를 헝클어뜨린 채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잘못했어요. 문 좀 열어주세요. 푸르미가 할머니 보고 싶대요. 어떻게 손주를 없는 사람 취급하세요. 치밀하게 설계된 연극이었습니다. 오전 10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오가는 시간을 골라 아기를 무기로 삼은 겁니다. 사죄하러 온 게 아니라 여론을 이용해 나를 악독한 시어머니로 몰아가려는 감정적 협박이었습니다. 나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가스불을 끄고 단정한 외투를 걸친 뒤 머리를 빗었습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내려갔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모든 시선이 나에게 쏠렸습니다. 비난과 호기심이 섞인 시선들, 나는 그들을 무시하고 지원이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지원이는 내가 나타나자 더 크게 울며 내 발치로 기어왔습니다. 어머니, 제발요. 나는 지원이를 일으켜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저 내려다보며 주변 이웃들이 다 들리도록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연극은 아주 잘 짜였네요. 시끄럽던 현장이 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지원이의 울음도 멈춰섰습니다. 제 며느리는 손주가 태어난 이후로 지금까지 저에게 아이를 단 한 번도 보여준 적이 없습니다. 100일 잔치는 20테이블이나 잡고도 시어머니인 저에게 초대장 한 장 보내지 않았죠. 잔치가 끝나고서야 1억 2천만 원이라는 영수증을 내밀며 결제하라고 전화를 합디다. 그리고 지금 저 아이를 안고 여기 무릎을 꿇은 건 용서를 구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내 통장에 든 돈을 내놓으라고 나를 계속 현금 인출기로 부려 먹겠다고 내 손주를 인질 삼아 시위하는 겁니다. 구경하던 사람들의 눈빛이 동정에서 의구심으로 변했습니다. 당황한 지원이가 아기를 안고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어떻게 말하냐고. 나는 냉소를 지으며 휴대폰을 꺼내 모두가 보는 앞에서 112를 눌렀습니다. 경찰서죠. 여기 사당동 현대 아파트인데요. 갓난아기를 데리고 집 앞에서 소란을 피우며 협박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동학대 우려도 있으니 즉시 출동해 주세요. 경찰을 부른다는 말에 주변은 경악했습니다. 저 순해 보이는 할머니가 저렇게까지 나올 줄은 몰랐던 거죠. 어머니 정말 신고하셨어요. 저 어머니 며느리예요. 푸르미가 보고 있는데 어떻게 이래요? 지원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네가 며느리니까 더 신고하는 거다. 내 어조는 강철처럼 단단했습니다. 이건 네가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은 거야. 나 김명숙은 네가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는 말랑말랑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똑똑히 알아둬라. 잠시 후 경찰과 소장님이 달려왔습니다. 젊은 여경이 상황을 파악하러 왔습니다. 김명숙 씨 되시나요? 신고받고 왔습니다. 처벌을 원하시나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식으로 기록을 남겨주세요. 앞으로 또 이런 일이 생기면 법적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처음이니 훈방 조치만 해주시되 다시는 접근하지 못하게 경고해 주세요. 경찰은 지원이에게 다가갔습니다. 이런 행위는 주거 침입과 소란 행위에 해당하며 아기를 이용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합니다. 즉시 떠나십시오.
다음엔 가족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지원이는 고개를 숙인 채 주변에 따가운 눈총을 받으며 도망치듯 자리를 떴습니다. 나는 경찰과 소장님께 목례를 하고 다시 집으로 올라왔습니다. 문을 닫자 밖의 소음은 사라지고 고요함만 남았습니다. 나는 책상 앞에 앉아 따뜻한 레몬차 한 잔을 탔습니다. 안경에 김이 서리더군요. 안경을 닦아 다시 썼습니다. 내 눈빛은 이제 잔잔한 호수 같았습니다. 바람 한 점 없는 고요한 호수 말이죠. 심장이 없는 게 아니라 진심을 내어주기 전에 나를 먼저 보호하는 법을 배운 것뿐입니다. 그날의 소동 이후 내 삶에는 정말 오랜만에 진정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민준이와 지원이는 내 삶에서 증발한 듯 소식이 끊겼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조용한 집이 낯설어 시계의 초침 소리조차 크게 들렸지만 점차 그 고요함을 즐기게 되었습니다. 누구의 엄마, 누구의 할머니가 아닌 김명숙으로 돌아온 기분이었습니다. 영자의 성화에 못 이겨 나는 30년 넘게 지켜온 낡은 집을 벗어나 새로운 세상을 탐험하기 시작했습니다. 구청에서 운영하는 시니어 문화센터에 등록했지요. 서의 반과 자산 관리 강의를 들었습니다. 붓을 들고 먹물이 화선지에 번지는 것을 볼 때마다 굳어있던 내 마음도 조금씩 말랑해졌습니다. 법률 강의를 들으며 상속 신탁 후견인 제도에 대해 배울 때는 지식이야말로 노인에게 가장 확실한 호신무기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용기를 내어 공기 좋은 곳에 있는 실버타운도 견학했습니다. 당장 입주하려는 게 아니라 김명숙 너에게는 자식 말고도 다른 선택지가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영자가 유기동물 입양 전단지를 들고 왔습니다. 명수가 혼자 살면 적적한데 친구 하나 만들지 그래. 보호소에서 나는 구석에 웅크리고 있던 다리 하나가 불편한 고양이 한 마리를 만났습니다. 털은 엉망이었지만 눈빛만은 나와 닮은 고집스러운 경계심이 서려 있었지요. 버려진 상처 때문에 사람을 믿지 못한다는 녀석. 나는 녀석에게 손가락을 천천히 내밀었습니다. 망설이던 녀석이 따뜻한 코끝을 내 손가락에 대었을 때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름은 복실이라고 지었습니다. 이제 행복만 가득하라는 뜻이었지요. 복실이는 고요했던 내 집에 생명력을 불어넣었습니다. 절뚝이던 다리도 정성껏 돌보자 이제 집안을 뛰어다닐 만큼 좋아졌습니다. 매일 아침 복실이에 꾹꾹이로 잠을 깨고 밤에는 무릎 위에서 들려오는 가르릉 소리를 자장가 삼아 잠듭니다. 녀석은 말은 못해도 조건 없는 동반자가 되어주었습니다. 가끔 서랍 속에서 민준이의 어릴 적 사진을 보며 울컥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복실이는 귀신같이 알고 다가와 머리를 내 손에 비비며 위로해 줍니다. 나는 이제 혼자가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인터넷 사용법도 배웠습니다. 영자 손주에게 스마트폰 활용법을 배워 단톡방도 만들고 페이스북 커뮤니티에도 가입했죠. 황금빛 인생이라는 시니어 모임에서 나와 비슷한 처지의 동지들을 만났습니다. 내 사연을 익명으로 올렸을 때 쏟아지던 응원 댓글들을 잊지 못합니다. 어머니 정말 용기 있으세요. 저도 혼자 사는데 우리 같이 힘내요. 그 따뜻한 말 한마디가 나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전화를 기다리며 가슴 졸이지 않습니다. 스스로의 가치를 누구에게서 증명받을 필요도 없고요.
나 자신이 나를 인정해주면 그만이니까요. 내 갈기갈기 찢겼던 마음에도 새로운 새살이 돋아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즐기는 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내 노후에 아무도 넘볼 수 없는 철옹성을 쌓아야 했습니다. 다시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이번에는 슬픈 피해자가 아니라 당당한 의뢰인으로서 말이죠. 변호사님, 제가 배운 안양신탁과 상속 계획을 실행하고 싶습니다. 내 아파트와 남은 예금 2억 원을 모두 신탁에 맡겼습니다. 유일한 수익자는 김명숙 자신입니다. 내 의료비, 간병비, 실버타운 입주비, 그리고 매달 생활비 300만 원을 보장받도록 설계했습니다. 그리고 유언장도 썼습니다. 변호사님, 제가 떠나고 남은 돈은 그 누구에게도 주지 않겠습니다. 미혼모와 소외된 아이들을 돕는 재단에 전부 기부해 주세요. 한평생 자식 키우느라 고생한 내 돈이 또 다른 누군가의 고통스러운 씨앗이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조항을 넣었습니다. 친족 면제 조항. 아들 이민준 전 며느리 박지원 및 그 후손에게 어떠한 경제적 지원도 하지 않으며 부양 의무를 지우지도 않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어떠한 감정적 변화가 생겨도 이 효력은 유지된다는 점도 분명히 했죠. 서류에 서명을 하는 순간 나는 허리를 꼿꼿이 폈습니다. 오늘부터 이 목숨은 온전히 내 것이다. 이 모든 걸 민준이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자랑할 것도 복수할 것도 아니니까요. 나는 그저 조용히 나답게 살고 싶을 뿐입니다. 그날 밤 영재에게 문자가 왔습니다. 명수가 일 잘 끝났어. 나는 답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 같아. 이제 우리끼리 잘 살자. 영자는 내년 생일엔 호텔에서 제일 비싼 코스 요리를 먹자며 웃는 이모티콘을 보내왔습니다. 날이 갈수록 내 세상은 작아졌지만 동시에 더 넓어졌습니다. 번거로운 인간관계는 줄어들었고 자유롭게 탐험할 수 있는 내 공간은 무한해졌습니다. 내 서예 작품은 전시회에서 상을 받았고 내가 찍은 사진들은 영잔의 거실 명당을 차지했습니다. 복실이는 우리 동네에서 가장 사랑받는 고양이가 되었고요. 그렇게 평화로운 종착역을 향해 가던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복실이와 산책을 마치고 갓 구운 찐빵 봉지를 들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현관 앞에 낯익은 그림자가 서 있었습니다. 이민준이었습니다. 몇 년 사이 아들은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말끔했던 정장 차림 대신 낡은 점퍼를 입고 있었고 얼굴에는 감출 수 없는 피로와 풍파가 서려 있었습니다. 눈갠 주름이 깊어졌고 희희끗희끗한 흰머리도 보였습니다. 민준이는 나를 보자 눈동자를 굴리며 말을 고르는 듯 했습니다. 발치에 있던 복실이가 갑자기 등을 세우며 하악 소리를 냈습니다. 평소 순하던 녀석이 그렇게 강한 저기를 드러내는 건 처음 봤습니다. 나는 복실이를 쓰다듬으며 민준이에게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냐? 아들은 손을 비비며 머뭇거리다 어렵게 입을 뗐습니다. 엄마, 지원이랑 이혼했어요. 애는 지원이가 데려갔고요. 나는 묵묵히 들었습니다. 직장도 그만두게 됐고 하는 일마다 안 풀리네요. 보답받는 건가 봐요? 아들의 초라한 모습에도 내 마음에는 증오도 통쾌함도 없었습니다. 그저 안개처럼 옅은 슬픔만이 감돌 뿐이었습니다. 엄마, 저 요즘 정말 힘들거든요. 돈 좀 빌려주실 수 있어요?
예전 같았으면 전세금을 빼서라도 줬을 겁니다. 아들의 몰락을 내 탓으로 돌리며 울었겠죠. 하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나는 봉투에서 아직 온기가 남은 찐빵 하나를 꺼내 건넸습니다. 이거 먹어라. 아직 따뜻하다. 민준이는 찐빵과 나를 번갈아 보며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 저 지금 돈이 안다. 나는 아들의 말을 끊었습니다. 민준아, 너 이제 3살 아이가 아니잖니. 내 인생은 이제 네가 책임져야지. 나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복실이를 아는 채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복실이는 끝까지 민준이를 향해 경고의 소리를 냈습니다. 녀석은 압니다. 이 남자가 나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주었는지 그 고통의 냄새가 내 몸에 남아있다는 것을요. 그래서 본능적으로 나를 지키려 하는 겁니다. 나이 들어 깨닫습니다. 자식에게 쏟아부은 만큼 돌아오는 집은 없고 어떤 친척은 사랑이 아닌 협박으로 다가온다는 것을요. 하지만 그 덕분에 나는 나를 위해 사는 법을 배웠습니다. 누군가를 밀어내야 독립이 아니라 더 이상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기 위해 나를 갉아먹지 않는 것. 그것이 진짜 독립이라는 사실을요. 나에게는 절뚝이는 고양이 한 마리 따뜻한 찐빵, 한 봉지, 그리고 고요하지만 깨끗한 내 집이 있습니다. 나는 더 이상 나 자신을 학대하지 않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김명숙 씨의 이 이야기는 많은 분의 마음을 복잡하게 만들 것입니다. 축복받아야 할 100일 잔치가 친정과의 단절이라는 잔혹한 이별의 장이 되었죠. 아들 민준의 행동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실의 압박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깊게 박힌 이기심 때문이었을까요? 며느리 지원의 행동은 그저 돈을 향한 계산이었을까요? 그리고 마지막 명숙 씨의 선택, 아들에게 돈 대신 따뜻한 찐빵 하나를 건넨 그 단호한 거절을 어떻게 보십니까? 무정한 냉대일까요? 아니면 더 깊은 지혜가 담긴 사랑일까요? 우리 사회에서 효도와 노후 보장은 여전히 중요한 가치입니다. 하지만 김명숙 씨의 경험은 진정한 노후의 안전망은 자식이 아니라 우리 손에 쥔 선택권에 있다는 점을 일깨워 줍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나 부모 자식 간의 올바른 경계에 대해 고민하는 분들의 댓글을 기다립니다. 이 사연이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삶의 이정표가 되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